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 578돌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4일부터 내일 10일까지를 한글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올해 한글 주간의 주제가 바로 괜찮아 한글입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과 과도한 줄임말이나 신조어로 잊혀져가는 우리말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한글의 안부를 묻는 괜찮아 한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당장 거리에만 나가봐도 우리말 간판보다는 외래어나 외국어 간판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수업에서도 마스터 클래스나 원포인트 레슨 같은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빈번하죠. 안부를 물어야 할 정도로 상처받고 있는 우리말. 한글날 578돌을 맞아 좀 더 아끼고 따뜻하게 돌봐야겠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2부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입니다. 오늘도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요. 자, 네.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는 안전운전을 위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게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김필수 교수님이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가을철 운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철 하게 되면은 지난 여름철 더워서 바깥나들이 못 하셨던 분들 모두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새 특히 이제 지자체 보면은 뭐 꽃축제라든지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요새는요.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고 싶고 경치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직접 한번 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나들이가 많아져서 가을철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모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도 많고요. 자전거 또 오토바이도 동호인들 많이 길거리에 다니고 있고 전동 킥보드부터 보행자는 말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로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는 운전할 때 주의를 안 하시게 되면은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어느 철보다 가을철에 이 접촉사고, 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이 계절이 또 가을철이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가을철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주변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풍. 이 운전자가 눈을 자꾸 딴 데로 뺏겨요. 예. 특히 이제 같이 이제 여러 명이 탑승하고 갈 때는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요. 저거 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흔히 예. 그러잖아요. 예. 예. 와, 너무 멋있어. 저거 봐. 이 운전하다가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 그렇죠. 잠깐 한눈 팔거든요. 그 한눈 파는 사이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주변 경관이 너무 좋으면은요. 안전한 곳에 주차를 시켜놓고 아예 1, 20분 동안 내려서 사진도 찍고 경치 충분히 구경하고 출발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예. 예, 눈을 뺏기지 말고요. 특히 이제 달리다가 하늘 파란데 하얀 구름이 떠다니는 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 멋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뺏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상당히 운전하실 때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도변에 좀 어두워질 때 지금 뭐 추수철이다 보니까 추수 경작물 하기 위해서 건조물 도로에다 이렇게 건조시키기 위해서 늘어놓은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경우에도 건조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서 놓으셔야 되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경운기 같은 농기계가 운행이 많고 국도변에 서 있는 경우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특히 어두워질 때까지 이 추수 경작물 하다가 어두워지게 되는데 지나다니는 차 입장에서는
서 있는 경운기가 뒤에 브레이크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이제 반사판만 있거든요. 반사판. 근데 이 반사판도 흙이나 이런 이 진흙 같은 거 묻어 있게 되면은 전혀 반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가을철에 꼭 사고 나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게 경운기 같은 농기계하고 차량의 추돌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도변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또 국도변 다니실 때는 뭐 아시겠지만 야생동물 로드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달리다 갑작스럽게 이 산짐승이 나오게 되면은 라이트를 비치면은 얘가 경직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로드킬 때문에 핸들을 틀다가 또 사고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국도에서 맨 앞에 갈 때는 반대 차선에서 차가 안 오게 되면 상향등 켜셔도 괜찮아요. 상향등 켜고 멀리까지 보시다가 멀리서 반대에서 차가 오면은 하향등으로 내려도 되고 또 차중에서는 상향 하향 자동으로 자동 장치가 있는 차들도 요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요새 그 기능을 해놓게 되면요. 예.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운전자가 좋네. 굉장히 편해요, 운전할 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을 최대한 그러한 장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차 폐차할 때 아는 분들도 있어요. 내 차 이런 기능이 있는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면은 이 우리나라가 수입차도 그렇고요. 옵션을 좋아해서 그렇죠. 풀옵션을 장착을 해놓는데 막상 장착을 해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옵션 따라갈 나라가 없다면서요?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30-40% 높은 이유가 풀옵션이 장착돼 있는 차가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만 들어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붕에 있는 예를 들어서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예. 썬루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썬루프 이용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아이들 있으면 가끔 써요. 근데 이제 실제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 공기 빠져나갈 때 가장 좋은데 예. 중요한 게 이제 일반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지붕에 3분의 1 뚫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붕에 구멍 내면은 사실 이 모노코크 바디르에 있는 지금 현재 차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전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썬루프 자체가 한 번도 쓰지 않는데 한 번을 열어봐요. 왜냐? 이 녹이 슬어서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봅니다. 근데 이게 구입할 때 200~300만 원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차에 있는 기능을 모두 활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 차의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 더더욱 주의하시고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교통정보 또 날씨 정보를 정확히 알아셔야 되는 게 예. 지방에 이 호수가 있는 많은 지역 같은 데는 새벽에 요새는 또 안개가 많이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안개 많더라고요, 아침에. 예, 안개가 많은 지역은 역시 앞뒤차의 가격 충분히 뛰시고 저속으로 운전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안개가 있는 지역은 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가을철에 온도 변화가 큰 만큼 건강에도 유의되지만은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이런 사건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낙엽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지만은 지금 잔디가 이제 말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얗게 변할 거고 낙엽이 떨어질 텐데 이 장거리 이렇게 경치 구경하다가 차를 일반 주차장이 아니라 잔디 위에다가 차를 주차를 시켰어요. 근데 차가 장기간 운행하면서 바닥에 배기구 쪽이 열이 나 있다 보니까 이 열기에 의해서 마른 잔디에 불이 붙어서 내 차가 홀라당 다 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문해 주다가 왜 이런 거 한 2건을 봤냐면은 이 운전자가 차에 불이 옮겨 붙으니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자기 소지품 빼내기 위해서 빼내는데 이 블랙박스도 빼냈는데 그래서 블랙박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빼내서 그 영상을 봤더니 차에 불이 옮겨 붙고 있어서 나중에 이 전소가 됐습니다, 차가. 와, 그래서 특히 낙엽 위에는 주차 절대 하면 안 되겠군요. 안 됩니다. 낙엽 잘 붙으니까. 그리고 아마 1~2년 전에 대전 쪽의 쇼핑센터에서 이 화재가 난 거 아실 거예요. 쇼핑센터에 들어가는 이 화물차가 물건 내리기 위해서 됐는데 이 차가 역시 과열돼 있었고 바닥에요. 바닥에 종이 상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위에 이 트럭이 주차가 되면서 불이 나서요. 6~7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한 사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것도 차에 이 트럭에 있는 바닥의 열기에 의해서 바닥에 있는 종이 상자에 옮겨 붙은 사고예요.
일이 커진 거죠. 굉장히 큰 대형 사고가 돼버렸거든요. 야, 이렇게 낙엽 잔디 위에 주차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의 자동차는요, 예. 바닥에 배기구의 열기를 막기 위해서 차단판을 설치해 놓는 차가 많아졌어요. 예, 근데 예. 몇 년 전에 이전에 나온 차들은 그 열기가 그대로 바닥에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정차장, 이 정상적인 주차장 같은데 특히 네. 바닥에 마른 거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하십시오. 제가 이 사건 여러 건 자문을 해주다 보니까 예. 가을철에 생긴 사건이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온도 변화가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철에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보행자 워낙 많고 네. 이 각종 지자체마다 잔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고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휴게소나 졸음 쉼터 있죠. 졸음 쉼터. 초보 운전자가 졸음 쉼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이 굉장히 짧아요. 예. 그래서 사고 생기는 경우가 초보 운전자들이 진행할 때 빠른 속도에서 이 졸음 쉼터 들어갈 때 구간이 짧다 보니까 빨리 이 제동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그렇죠. 나올 때도 짧다 보니까 급가속을 해서 속도를 맞춰줘야지 사고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도를 많이 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졸음 쉼터의 짧은 이 들어가는 구간과 나오는 구간에 대한 주의사항하고 예, 예. 또 휴게소도 이 휴게소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잠깐 눈 좀 붙여야지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들어가서 휴게소 안에서 사고가 나요. 휴게소 안에서요? 예, 왜냐 이 주정차할 때 전진 후진을 하다가 예. 보행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사람하고 보행자의 접촉 사고가 많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겠네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 더더욱이 이 휴게소 안에서 나누는 이 일반 자동차와 보행자의 접촉 사고도 은근히 많다는 거고 또 운전자가 이제는 이제 쉴 때 왔네라고 해서 안심하고 완전히 차를 정차시키고요. 이동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한 번에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가을철 운전하실 때는 주변 경관이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또 낙엽 지고 그러면 또 눈길이 가잖아요. 구름도 네. 예쁘고 그래서 한눈 팔지 말 것, 로드킬, 또 농기계 운행 주의하고 특히 마른 잔디, 마른 낙엽 위에 절대 주차하지 마라.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거. 예, 또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도 항상 유의하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6시 20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체코에 이어서 동남아 순방 중인데, 자, 대통령 지지율 추세 잠깐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휴일 이틀을 제외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7.9%로 직전 조사보다는 2.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부정평가는 68.1%로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는데 이 결과에 제가 주목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25.8%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임기 들어 최저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광고 앵커나 우리 청취자분들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이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해외 순방까지 나가는 상황에서 임기가 들어서 최저치 그리고 지지율이 더 내려간다. 27.9%로 2.1%포인트 올라간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 60대와 70대 이상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의 위기 결집에 따른 반등으로 분석됩니다. 위기 결집. 위기다. 예. 자, 그렇게 보셨고. 자, 최근에 이제 국감 시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 25일까지인가요? 예,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지금 초반이어서 그런가요?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역시 뭐 김건희 블랙홀 국감이다.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좀 나온 내용이 있나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허인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초점은 김건희 여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지금 법사위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인이 48명인가요? 40명 이상 채택이 될 정도로 대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졌던 총선 개입과 관련된 명태균 씨 의혹, 그리고 김대남 씨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그러니까 총 망라되어 있는 내용에 국가의 인권위원회가 내린 결과도 있고 지금 또 검찰에서는 불기소 입장을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나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다 아예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어떤 이슈들보다는 자 이제 국감이 7일부터 이제 본격화 됐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이 휴일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어떤 정인들이 나오느냐 또 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오는 금요일 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서 주요 인물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국감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명태균 씨는 증인으로 안 나온다 그랬죠 이번에 국감에? 그렇습니다. 거부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또 본인은 또 자꾸 말을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터뷰의 내용이 전면 다 공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널A와 동아일보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거에 따르면은 또 상당히 또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또 급박하는 발언을 했다가 그건 아니다. 정말 자기가 검찰의 이신이 구속되는 그런 또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과 함께 섞어서 답변을 한 내용일 뿐 어떻게 대통령 부부를 급박을 하겠느냐. 근데 또 아닌 내용도 나오고 점점 어떤 논란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 대선 당시가 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011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을 때도 명태균 씨가 있었다. 이런 또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21년에. 그런 만큼 이 논란은 어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느냐 또는
청문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직접 나오지는 않더라도 다른 또 정인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밝혀지니까 특히 이제 그 녹취록을 공개했던 회계사인가요? 예. 이분의 이 발언 또 이분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또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나온다 그러죠 이번에 국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김영선 전 의원과의 이른바 공천 거래 관련된 내용도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특히 공천을 금전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고 최근 들어서서 이제 우리 정치에서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는데 어떤 내용일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통령을 겁박했다, 협박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 명태균 씨가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내에 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다가 뭐라고 했죠? 나중에 또 말을 바꿨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은 자기의 전체 설명을 일부분만 공개한 것이다. 내가 정말 잘못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뭐 나도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는 차원에서의 말이었지 실제로 대통령을 급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또 말을 바꿨던 것이죠.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이 명태균 씨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경남 지역입니다. 상당히 언론과 그다음에 이 선거에서도 정치인들을 컨설팅해온 인물인데 어느 범위까지가 정확하게 사실 여부가 가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당시에 뭐 여론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일단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여를 했다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실시됐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당시 공천에 본인이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본인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또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은 공천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안들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더 정폭되고 더 확대되는 현상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점까지가 사실 여부인지가 먼저 가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태균 씨를 다 허풍쟁이로 볼 수만 없는 게 어디 감히 대통령과 영부인을 상대로 협박을 하며 지금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렇다 할 말이 없어요. 대응이 없고 지금 속수무책인 것 같은.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에서의 설명은 만난 적은 있지만 몇 번 만난 이후에 두 번 만났다 그러던데. 그 이상의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는 매우 또 말을 또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더 이상 추가적인 발언을 쏟아내지 않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도 가지고 더군다나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급박하는 또 미협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화장성세로 봐야 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밝혀지는 내용은 있거든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명태균 씨도 있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열차에도 명태균 씨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 감히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을 해서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공천 관련된 금전 거래 부분에 대한 부분이 폭로가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당시에도 아주 집중적으로 그 깜깜이 기간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차례에서 3억 7,5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까지 또 인터뷰를 했던데. 그런 부분들도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허행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당시에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저도 안동 MBC 계속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여론조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고 컨설팅을 해줬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상당히 의혹스러운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 등을 위주로 해서 이제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날 또 공교롭게 또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나가는데 또 배웅을 안 나간 또 사상 초유였다면서요? 그 여당 대표가.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날 바로 저녁에 이 친한계 의원 등을 위주로 해서 모임을 저녁 식사를 가졌는데 공교롭게 딱 한 20여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이게 또 교섭단체 요건이기도 하고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헤어질 결심이냐? 글쎄 헤어질 결심까지는 아니지만 헤어질까지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의미심장한 모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모인 인물들의 면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고는 22명인데 원 외에는 김종혁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다 원내였다. 여기에 이제 조경태 육선 의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상당히 비장한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공개적인 모임, 왜 공개를 한 건 아니지만 공개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지어는 다음번 모임에는 한 명씩 더 데려가라.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하면 44명이 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박정훈 의원이 서울 송파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40여 명 정도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 그럼 절반이 오면은 60명이 되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허앵커 말씀대로 교섭단체가 아니라 당입니다. 이건 당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가는데 명단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 이야기를 본인이 안 갔든 아니면은 명단에 포함이 안 됐든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건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세안 정상회의는 더 중요하거든요. 지난번 체코 나가는 것보다도. 그렇다면 이건 더 멀어지는 것이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쪽이든 한동훈 대표든 서로의 접점을 안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11일 날 11일,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할 때는 나갈 것이냐. 또 귀국 이후에는 독대의 자리는 만들어질 것이냐.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론됐다고 하는 이 모임에서 언급됐다는 것이 또는 이 모임 이후에 원외 위원장들과 가진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내용이 언급됐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왜?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갈등 구조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편을 들 수 없고 김건희 여사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는 경우 지금 또 기성전 김건희 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감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이제는 헤어질 결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헤어질까지가 언급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율도 계속 논란인 데다가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이제는 90여일 정도에 다가서고 있거든요. 이 90여일의 법칙이라고 해서 90여일이 됐는데도 정당 지지율이 한 10% 이상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위태롭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갈등을 맺고 있기 때문에 100일이 넘어가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더군다나 16일은 재보궐선거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용단 또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또 저녁 만찬 가진 것뿐만 아니라 또 발언을 한 게 한동훈 대표가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다. 민심을 따르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번 김건희 여사 특검 때는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미 이제 4명 정도가 이탈표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추가 4명인데 지금 모이는 숫자가 22명. 한 명을 더 내려오라고 했다면 44명.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민감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산 금정구청장 여기가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은 아주 큰 타격이 올 것 같은데 지금 판세 혹시 어떻게 간단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금정,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게 대충 지지율이 낮으면은 이 유권자들, 지지층들이 투표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후보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영광이 가장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사이의 이야기일 테고요. 오히려 예. 현 정권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사이의 여야 간의 관계는 부산은 검증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강화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화는 어차피 국민의힘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안상수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당에서는 강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강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세를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거론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예. 징치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징치로 안 되면 꾸짖어서 깨닫게 했는데도 안 되면 끌어내려. 이게 엄청난 발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도 뭐 거기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동훈 대표는 강하게 격하게 또 대립각을 세우면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뭐겠냐 이러면서 이 발언도 또 국정감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강화도 그렇고 검증도 그렇고 지금 2대2면 몰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또 정치권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정도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정말 한석도 못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서울 교육감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엔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상의 양강구도가 됐는데요. 단일화를 통해서 중요한 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교육감은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